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어 원체인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들인 REV, 토큰 홀더 넷 인컴, FGDP 등을 통해 이더리움과 솔라나 중에 어떤 네트워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에서 언급이 되는 솔라나 코인에 투자한 상태이지만 투자 권유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투자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블락 공간이라는 자원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정의를 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마치 SK텔레콤과 KT처럼 두 네트워크는 경쟁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에 맞는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투자자의 관점에서 두 네트워크를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이상적인 신념으로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은 지향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네트워크는 현재 개발자에게 각기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본질은 어떤 네트워크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가 본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약 1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네트워크 가치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더디지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자산들도 아직까지 명확한 가치 측정 방법이 없는 것을 보면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 측정 방법이 아직 미성숙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식시장에서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기업 가치를 비교 평가하지만 이 지표들 또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프로토콜은 하나의 중앙 개체 없이 독립적인 코드에 구현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기업으로 분리될 수 없고 기업처럼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보지 않으며 단순히 존재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네트워크에서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 용어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 생태계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 수익의 주체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답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크립토 네트워크를 평가하는 노력들이 조금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비트코인의 경우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과의 비교, M2 통화량과 같은 유동성 지표 활용, 또는 송금시장 점유율 분석 등 다양한 가치 평가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 또한 절대적인 가치보다 상대적인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는 다른 성향을 가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 원체인은 일반 기업처럼 중앙집권 주체가 없기 때문에 기존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사용하여 주식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PE 비율을 통해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가치를 기존 기업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에 선정이 되어 있는 이더리움과 시총이 비슷한 업체로는 T-모바일, ASML 홀딩, 팔렌티어, 시스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2.5 빌리언이고 2014년 마지막 날 시총인 약 4.10 빌리언을 사용해서 PE 비율을 만들어내면 약 164가 되기 때문에 팔렌티어를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회사들보다 PE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레이어2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인의 가치를 측정할 때 레이어2의 매출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레이어2는 이더리움을 가스로 사용하지만 레이어2에서 따로 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이어2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을 이러한 가치를 측정할 때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 레이어2인 베이스가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없다라고 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레이어2는 독립적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솔라나의 시총과 비슷한 회사들과 PE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750 밀리언, 그리고 2024년 마지막 날의 시총인 90 빌리언을 사용해서 PE 비율을 만들어내면 약 120 정도로 역시 비슷한 시총의 일반적인 회사들보다 PE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쉽게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섹터가 다른 주식시장과 크립토 시장을 비교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수치를 사용해서 크립토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치는 Real Economic Value라는 수치입니다. REV는 블록체인에서 사용자 활동에 의해 생성된 실제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B는 네트워크 수수료와 MEV 팁을 합친 값이라고 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서 거래하려는 사용자의 수요를 잘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분증명 체인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토큰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아서 토큰 발행률이 다른 체인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수수료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MEV 팁의 경우 Maximum Extractable Value의 줄임말로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의 순서를 조작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순서를 바꿈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집단과 거래를 먼저 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트랜잭션을 먼저 처리받기 위해 MEV 팁을 지불합니다. 블록 트랜잭션 순서를 통제하는 검증자들이 대부분의 MEV 팁을 받고 있습니다. 솔라나를 예를 들면 G2Labs는 검증자들이 운영하는 블록 공간 경매를 통해 이러한 팁을 촉진하고 솔라나 토큰 스테이커들은 검증자들이 MEV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REB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첫 주 기준 대표적인 체인들의 REB를 비교해보면 솔라나가 가장 많은 63.8밀리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35.2밀리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반적으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높은 REB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시총의 차이가 3배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솔라나가 이더리움에 비해서 REB를 기준으로 아직도 저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솔라나 매출이 상당 부분 밈코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하락장을 겪게 되면 많은 밈코인들이 사라지겠지만 밈코인은 온체인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완전히 사라지긴 힘들고 지속적으로 솔라나의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치는 토큰 홀더 넷 인컴입니다. 토큰 보유자 순이익은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고려한 후 토큰을 스테이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포함한 모든 토큰 보유자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이익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토큰 홀더 넷 인컴의 공식은 앞서 말씀드린 REB에서 네트워크 운영을 필요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오퍼레이션 코스트는 마이너나 검증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테이커와 비스테이커는 서로 다른 보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수익은 달라지지만 토큰 보유자 순이익은 모든 토큰 소유자에 대한 네트워크 수익성의 통합된 관점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스테이커들은 스테이킹으로 보상을 받지만 비스테이커의 경우에도 토큰이 네트워크 내에서 가스로 쓰여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활발하면 비스테이커도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4쿼터 기준 이더리움의 토큰 보유자 순이익의 경우 507밀리언, 솔라나의 경우에는 514밀리언을 기록해서 두 네트워크가 비슷한 수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시총이 솔라나 시총의 3배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솔라나가 이더리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생태계의 애플리케이션들의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과 레이어1 체인의 다른 점 중 하나로 레이어1 체인에서는 네트워크에 공유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이 자신들만의 고유의 사업을 일구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얼마나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지는 네트워크의 활동성을 보여줌으로써 개발자들을 이끌어내는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한 달 동안의 내역을 비교해보자면 솔라나 생태계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두 약 212밀리언의 매출을 올렸고 이더리움 생태계 애플리케이션들은 약 43.57밀리언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4년 전체를 확인해보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1.23빌리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764밀리언 매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솔라나 네트워크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들에 비해 약 1.6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비교한 것처럼 이더리움의 현재 시총이 솔라나의 약 3배 정도가 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솔라나가 이더리움에 비해서 저렴하게 가치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솔라나 생태계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더리움 생태계 애플리케이션들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기 시작한 5월, 6월을 기준으로 서울 이스 차트도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솔라나 생태계의 매출은 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솔라나로 이끌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표들에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크립토 시장은 이제 겨우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전파가 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의 경우 레이어 1 체인에서 높은 가스비로 인해 메인 체인의 쓰임이 적어지고 있는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의 활동 제약성을 풀어주고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중요 수치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일 것 같습니다. 솔라나의 경우 상당 부분의 매출이 밈코인 관련이지만 소셜, AI, 디핑과 같은 여러 카테고리 프로젝트들이 솔라나에서 실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이퍼번스 체인들도 하나의 앱 정도의 돌파구만 찾으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실험들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라나 파운데이션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중요 수치인 RAB, 토큰 보유자 순이익, 애플리케이션 매출 등을 비교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